그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넌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그분이 벌떡 일어나 수액거리를 두 손으로 들고 아들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건 정일 수 있다는 걸요. 그 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냥 날 미워해도 돼. 제발 떠나지만 말아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배신과 한 여자의 희생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조용히 병원복을 입고 기저귀를 갈며 묵묵히 며느리 곁을 지켜온 한 어른의 진심이 있었고, 그녀가 품은 생명과 그녀가 흘린 눈물 위에 진짜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도 용서도 복수도 아니었던 그 마지막 선택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그날 남편이 내게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자기 바람났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방식으로요. 그 말 한 줄이 제 인생의 모든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해? 그걸 왜 그렇게 말했어?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 진심 아닌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알아챘습니다. 내 고통을, 내 외로움을, 내 지침을. 그녀는 말없이 반찬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고, 나는 그 눈빛에 눌려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 다시 이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볼게.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이란 건 때때로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이후에 벌어진 일은 단 한순간도 상상한 적 없는 인생의 뒤통수 같은 전개였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바람났어란 말이 나왔고, 그 뒤엔 그건 거짓말이었어란 말이 따라왔습니다. 이야기 속 모든 인물은 제게 선택지를 쥐어줬습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혹은 떠날 것인가. 하지만 저는 그 누구의 선택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방식대로 살기로 했을 뿐입니다. 이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부가 있지만 진짜 부부는 서로를 끝까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걸 처음으로 알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아무 예고도 없이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반찬 하나 들지 못한 채 나의 아침은 그렇게 식었다. 잠깐, 무슨 말을 방금 한 거지? 고개를 들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나 여자 생겼어. 꽤 됐어. 진심이야. 그 순간 내 몸속 어디에 심장이 있었는지 기억났다. 철렁하고 턱 밑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뛰었다. 너무도 차분한 그의 표정에 오히려 이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다. 그럼 이제 이혼하자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착하게, 무심하게. 식탁이 밥솥 김이 식어가고 있었다. 우리 사이처럼 나도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놀랍게도 그게 더 끔찍했다. 주방을 나와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차를 몰았다. 이 감정을 어디에 토해내야 할지 몰랐기에 나는 한 사람을 찾았다. 그의 엄마, 우리 시어머니, 요양병원,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가 점막을 찔렀다. 그녀는 혼자 병상에 기대 있었다. 문을 열자 고개를 돌렸다. 세아가 얼굴이 왜 그래? 그 말에 나는 멈췄다.
그러고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 손을 잡았다. 작고 마른 손. 하지만 따뜻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저희 이혼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늙은 엄마가 아니라 단단히 잡은 한 사람의 어른처럼 보였다. 그래, 내가 그 녀석을 잘못 키웠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병상에 누워서 그 애한테조차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내 탓 같네. 그녀의 손을 쥔 내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어머님 탓 아니에요. 그럴까? 그래도 내가 아프니까 너희가 더 망가진 것 같아서 내가 울컥했다. 그녀는 참 이상한 분이었다. 그런 말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라니. 그러다 그녀가 천천히 내 손을 쓰다듬었다. 세아가, 내가 너희 둘 다시 붙여줄 수 있을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 안에서 조용히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그 손길은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고 그 말은 내가 오늘 들은 말 중 유일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집안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도는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은 조용했고 식탁 위 반찬은 마르기 시작했다. 남편의 옷은 소파에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고 세탁기 앞엔 그가 신은 양말이 구겨져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뎌질 수 있을까? 아침에 들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갈라놨다는 실감은 이상하게 밤이 될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 사람과 나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다. 아이 없이 조용히 지내는 삶. 말없이 밥 먹고 말없이 자고 말없이 살아온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침묵의 사랑이 아니라 관심 없는 공존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안다. 다음 날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어떤 이유로든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말했다. 어머, 또 왔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나는 대답 대신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너 바쁜데 또 와서 어쩌니? 오늘은 밥이나 먹고 가라. 나는 그 말에 조금 목이 메었다. 그녀와 식사를 한 건 결혼 후 몇 번 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명절, 생일, 기계적인 날들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식사는 희한하게 따뜻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갔고 수저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어디 좀 걷고 갈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병원 근처 공원을 돌았다. 가을 끝자락이었다. 낙엽은 사방에 흩어졌고 낮은 햇살이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나는 말이야, 결혼해서 단 한 번도 누구랑 손잡고 산책해 본 적 없어. 나는 그 말에 눈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허리 보호대를 하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가족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하던 사람이야. 그래도 혼자 살아보니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한 거였을지도 모르겠더라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멈춰서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 참 착하다. 그런데 너무 참고 살지 마라. 그게 가장 나중에 무너지는 법이야. 그 말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내가 참고 있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방 앞에서 멈췄다. 조용히 노크했다. 대답은 없었다. 문을 열었다. 그는 노트북을 보며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왜? 우린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어.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었다. 내가 뭔 말을 꺼낼지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 내가 나쁜 놈인 건 알아. 그래서 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지나간 말이야. 남편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미안함도 애착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끝난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선을 보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나는 사람이 아닌 가구처럼 지냈다. 서로를 바라보는 일도 없었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줄어들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다. 그보다 더 아픈 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그 무엇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주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밝았다. 세아가 오늘 시간 되니? 내가 미리 예매해둔 게 있는데 같이 가자. 아무 말 말고 그냥 따라와. 오늘은 내가 언니처럼 해줄게. 그녀는 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건네주는 사람임은 분명했다. 그날 우리는 작은 연극을 보러 갔다. 노인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옛 연애를 연기하는 이야기였다. 나는 처음엔 시큰둥했다. 그저 따라온 객석의 구경꾼일 뿐이었다. 하지만 연극 중반 배우 한 명이 이런 대사를 읊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사랑이 아니었어. 대화였어. 서로의 말문이 닫히는 순간 그때 이미 우린 끝난 거더라고.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건 우리 부부의 이야기였다. 정확히 우리 연극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나는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말 맞지? 너희 말이 먼저 사라졌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사랑은 아직 남아있을지 몰라.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니면 구원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의 오래된 찻집에 들렀다. 그녀는 유자차를, 나는 생강차를 마셨다. 내가 요즘 너 보면서 많이 배운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예전엔 내가 며느리한테 위로가 돼야 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위로받고 있다는 걸 느껴. 나는 눈을 피했다.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뭔가 묘한 기대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계산은 이미 그녀가 다 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내게 말했다. 오늘 고마웠다. 우리 다음 주에도 어디 가자. 난 지금 너랑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재밌어.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창밖의 밤 풍경을 제대로 바라봤다. 남편의 부재가 이상하게 더는 아프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나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추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주 내게 연락을 주셨다. 그리고 매주 어딘가로 날 데려갔다. 치킨과 맥주를 공원에서 나눠 마셨고 한강 위 보트에 올라 바람을 맞았고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생일도 아닌 날에 초를 꽂은 케이크를 자르기도 했다. 기념일이 꼭 생겨야만 축하받는 건 아니잖니.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런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쌓이고 나는 어느새 그녀의 전화벨에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기 귀국 일정이었다. 단 10일. 별 감흥은 없었다. 심장이 뛰지도 않았고 기다렸다는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얘들아, 이번 주말엔 여행 가자. 너희 아빠랑 마지막으로 갔던 그 펜션 내가 예약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그 말에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가죠. 펜션은 산 위에 있었다. 공기 좋고 소나무 숲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방 배정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같이 자. 별도 방 없어. 괜히 따로 자겠단 소리는 하지 마. 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들고 들어갔다. 남편도 따라 들어왔다. 서로를 본 것도 말을 섞은 것도 오래간만이었다. 밤이 됐고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웠다.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고 남편은 소주를 들이켰다. 오랜만에 가족 같았다. 그 감정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제 너희끼리 좀 얘기해. 남편과 나는 잠만 들고 앉아 있었다.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그 말 한 줄이 불쑥 가슴에 들어왔다. 내가 너무 무심했고 이기적이었고 너한테 상처 줬단 거 이제야 좀 알겠더라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날 말했던 여자 생겼다는 말 사실 거짓말이었어. 순간 고개가 확 돌아갔다. 뭐라고?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그땐 그게 나름의 배려라고 착각했어. 널 놓아줘야 너도 편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지. 나는 그제야 숨이 거칠게 나왔다. 그게 장난이었단 거야? 장난은 아니었어. 그땐 진심이었어. 근데 그 진심이 잘못된 진심이었더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처럼 아주 어색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반가운 건지 불쾌한 건지 슬픈 건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맴도는지를 잠시 지켜봤다. 펜션에서의 밤. 그가 건넨 말은 내게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 한때 그렇게 말도 안 통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표정을 지으며 말하다니. 하지만 그 마음보다 먼저 떠오른 건 그가 했던 거짓말이었다. 사람은 왜 그런 말을 그토록 쉽게 뱉을 수 있을까? 이튿날 아침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무 말 없어도 괜찮아. 그냥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수락이 아니라 보류였다. 그날 펜션을 나설 무렵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짐을 싸는 손길이 느려졌고 계단을 내려올 때도 자꾸 숨을 고르셨다. 나는 조용히 그녀 옆을 받쳐드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직은.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분명 예전 같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은 다시 호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나는 이번엔 공항에 가지 않았다. 그냥 현관에서 말없이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와. 곧 또 올게. 이번엔 좀 자주 와볼게. 그는 말끝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일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다시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그 여름. 이번엔 못 들어갈 것 같아.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단 한 줄의 답장조차.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다. 계단에서 넘어지셨단다. 미끄러운 바닥, 약해진 관절. 나는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다. 입원동 복도 끝. 그녀는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무릎과 허리에 보정기가 붙어 있었다. 야야, 내가 또 너를 귀찮게 하는구나. 나는 울컥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곁에 있지 못해서. 아니다. 너 아니었음 지금쯤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날부터 나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다. 간병인도 없이 그녀의 기저귀를 갈고 씻겨드리고 밥을 떠먹였다. 하루는 그런 내 모습을 어느 간호사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따님이세요? 며느리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나는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 제일 가까이 있어야 했던 사람이었을 뿐. 그런 날들이 1년을 넘겼다. 그 즈음 남편이 분기 귀국으로 돌아왔다. 병원으로 왔다.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나를 데리고 병원 휴게실로 끌고 나갔다. 그만 좀 해. 엄마 간병 너무 오래 했잖아.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 표정 속에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가득했다. 지금 그 말하려고 나 불렀어?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나 호주에서 만난 사람 있어. 꽤 됐어. 순간 귀가 막힌 듯 했다. 숨이 목에서 걸렸다. 뭐라고?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혼하자. 이젠 끝내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제일 깊은 바닥을 쳤다. 그날 병원 복도는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가 방금 말한 한마디를 되뇌었다. 이혼하자. 이젠 끝내자. 바람이 났다는 말보다 그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뱉는 얼굴이 더 괴로웠다. 나는 휴게실 문을 밀치고 병실로 달려갔다. 짐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가방이 다 안 잠겼다.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다. 그때였다. 세아가 무슨 일이야? 왜 짐을 싸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들이요. 바람났대요. 호주에서 여자 생겼대요. 그리고 저보고 이혼하자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는 믿기 힘든 행동을 했다. 기저귀 차고 고정기로 겨우 누워있던 그분이 벌떡 일어난 것이다. 어머님, 안 돼요. 일어나시면. 하지만 그녀는 벌써 수액 거치대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놈아, 이 더러운 놈, 내 며느리한테 그딴 말을 해. 그가 병실로 들어오자 수액 걸대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내가 사람이냐? 그동안 새아가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호주에서 뭘 배운 거야? 바람질. 엄마 진정 좀 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내 몸뚱아리가 중요하냐? 너랑 나랑 오늘 지옥에 같이 가자. 그녀는 그렇게 기울어진 몸을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본능처럼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의사들이 들이닥쳤고 진통제와 안정제를 투여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울었다. 마음이 찢어졌다. 그녀가 고요히 잠든 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를 향해 말했다. 이혼 서류?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랑 말 섞기도 싫으니까. 그가 다급히 내 팔을 붙잡았다. 여보, 잠깐만. 그거 사실 아니야. 뭐? 여자 없었어. 그 말 다 거짓말이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거짓말? 그게 지금 말이 돼?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당신이 너무 지쳐 보였어. 내가 떠나주는 게 낫겠단 착각을 했어. 그래서 그딴 거짓말을 미친놈처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슬픔도 연민도 애정도 아닌 오직 경멸. 그는 말끝마다 미안하다고 외쳤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거짓말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넌 평생 모를 거야. 나는 침대 옆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기묘하게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다 듣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마치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지쳤어요. 그 사람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젠 용서도 기대도 없어요. 그녀는 잠든 듯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손끝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그녀의 대답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와 더 이상 말 섞지 않기로. 그리고 어떤 사이로도 연결되지 않기로. 아침 병원 창으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나는 눈부심을 느끼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빛과 등진 곳에 있었으니까. 며칠 뒤 그는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엄마는 어때? 당신은 괜찮아? 혹시 밥은 먹었어? 나는 그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줄 감정은 없었다. 다만 보여줄 태도만 남아있을 뿐. 그날 저녁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간병을 마치고 나는 조용히 퇴근하는 길에 옷가게에 들렀다. 직원은 말했다. 요즘 이미지 변신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떤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피곤하고 초췌해 보이는 여자가 아니라 날 놓친 걸 후회하게 만들 얼굴로.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바뀌기 시작했다. 긴 머리를 자르고 눈가를 또렷이 살리는 메이크업을 배웠고 밝은 색 옷을 입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이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 완전 분위기 여신이세요.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단지 끝내기 위한 준비일 뿐.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볼 정도가 되었다. 그날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건 너 덕분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견디신 거죠. 저는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기운 없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무슨 말을 꺼내려다 말았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도 안다. 내 마음이 돌아서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도. 그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다. 생각날 때 연락하던 남자가 일부러 연락하는 남자가 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읽고 지우고 무시했다. 그에게 주고 싶은 감정은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그는 이제 불안해졌다. 전화는 하루에 3통, 문자는 매일. 어떻게 지내? 밥은? 엄마는 괜찮아. 내가 도와줄 일 없어. 도와줄 일? 이제 와서? 어느 날 그는 병원으로 왔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그건 그에게 어떤 대답보다 차가운 반응이었다. 나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가 따라 나왔다. 왜 자꾸 날 피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평정심을 잃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반성하는 척을 한 거지 진심으로 뭔가를 바꾼 적 없어.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때 내가 말한 건 진심이었어. 여자도 없었고 그 말도 다 실수였다고.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 표정을 보니 정말 우스웠다. 그건 내가 그 순간에도 날 위해서라 착각했기 때문이야. 내 착한 척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옆을 지나 병실로 들어갔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바깥 산책을 시켰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은행잎은 누렇게 익었고 하늘은 터질 듯 높아졌다. 그녀는 물었다. 혹시 그 애가 뭐라고 하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 말보다 제 침묵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젠 내가 주도권을 쥐었구나.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의 휠체어를 미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걸 봤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통쾌했다. 며칠 뒤 그는 또 찾아왔다.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붉은 장미 50송이.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는 병실 앞에서 서성이며 문자를 보냈다. 잠깐 나와줄 수 있어?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마주섰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여보, 나 진짜 바뀌었어. 요즘 나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 준비하고 있어.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다 정리했어.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이제 와서? 왜? 그는 숨을 헐떡였다. 당신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말 내가 날 버릴 때도 했던 말이야. 널 위해서라고. 근데 그건 결국 너를 위한 거였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넌 엄마 간병이 부담이라고 말했어.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널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끝내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에 들린 장미가 축 처졌다. 진심이야? 진심이지. 너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대답 대신 병원 안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병실 안에서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어깨를 잡았다.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냐? 나는 고개를 떨궜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더는 못 버텨요. 내 아들이 그렇게 못나게 굴었는데 너라도 행복해야지.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너희 둘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 텐데 사랑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그 애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너무 아프다. 어머님, 이미 그 애는 내 안에서 사라졌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내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삼켰다. 멀찍이 떨어진 복도 끝. 남편은 아직도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눈을 돌렸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 떠났구나.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감정은 끝났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한 줄의 문자도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 잘한 선택이었다. 나는 그가 날 다시 붙잡지 않길 바랐다. 그래야 내가 덜 미워지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퇴원하셨다. 그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함께 집에 갔다. 그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준비한 미역국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미역국은 출산 때만 먹는 음식이 아니래. 어떤 삶이 끝났을 때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도 먹는 거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게 차분히 물었다. 이제 뭐하고 싶니? 나는 조금 생각하다 말했다. 어머님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멀리, 아무도 우리 모르는 데로.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거 좋다. 그날 밤 우리는 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먼저 잠들었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던 얼굴, 무표정한 얼굴, 거짓말을 했던 입술, 무릎 꿇고 울던 눈, 그리고 뒤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데 말이 꼭 필요하진 않다는 걸 나는 그를 통해 배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법원에 갔다. 민원실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꾹 눌렀다. 혼인 관계 종료. 이제 나로 돌아갑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내 어깨에서 모든 무게를 걷어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초겨울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시리지는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나는 기차를 탔다. 북쪽으로 향하는 완행열차. 창밖엔 낙엽 대신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넌 내 며느리였지만 이젠 내 딸이야. 나는 웃으며 그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몇 달 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서울을 떠난 건 단지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이른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고 나는 그 옆에서 책을 펼쳤다. 한참을 말없이 함께 있다 보면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나는 웃었다. 당연하죠. 전 어머님 딸이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천천히 그토록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정말 괜찮아졌다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